안녕하세요. 잡학사전 진행의 김정입니다. 오늘은 박준현, 이현경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복되는 하루가 지루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게다가 날이 더워지면 더 무료해지기도 하죠. 하지만 시선을 바꿔보면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해내고 있는 이 일들은 결코 그냥 얻어진 게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노력했던 시간들이 쌓인 결과물이죠. 오늘의 평범한 일상도 사실은 그동안 여러분이 스스로를 단단하게 단련해온 증거입니다. 그 탄탄한 내공 위에 실질적인 정보를 더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죠. 먼저 주요 뉴스 요약해드리는 잡뉴스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AI와 반도체, 녹색 전환 등 신산업 분야에서 청년 전문 인력 20만 명을 양성합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 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는데요. 핵심은 일자리와 주거, 자산 형성입니다. 정부는 민간과 공공부문을 합쳐 총 20만 개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통해 10만 명 이상의 청년 창업가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년들이 선호하는 역세권의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내년에는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 ISA를 도입해 실질적인 자산 형성을 돕는다는 목표입니다. 결혼을 기피하는 요인이죠. 이른바 결혼 페널티도 개선되는데요.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 시 소득 기준의 한시적 특례를 적용해 결혼 후에도 정책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선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유아 무상보육 확대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육아 부담 완화 대책도 함께 담겼습니다. 정부는 이번 정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청년들이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운영해 청년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정부가 플랫폼 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노무 제공자를 위한 전담기관인 K노동회의소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노동조합 가입이 어려운 다양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이해대변기구로서 K노동회의소 설립 계획을 밝혔습니다. K노동회의소는 복지, 생계권익 보호 정책을 통합 제공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건설근로자 공제회와 유사한 자조적 공제 시스템 도입해 향후 210만 명 이상의 가입자와 1조 원 규모의 공제금을 운용하는 거대 기관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 하반기 설립 로드맵을 마련하고 내년 관련 법안 통과를 거쳐 오는 2028년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고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제정과 기존 법령의 전면 개정을 통해 고용계약 여부가 아닌 실제 노무 제공 여부를 기준으로 사회 안정망 범위를 대폭 넓힐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관광업계 인력난 해소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2026 산업현장 연계형 관광인력 양성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전국 8개 권역의 관광기업 지원센터를 거점으로 진행되는데요. 부산, 전북, 인천, 경북 등 각 지역의 관광산업 특성과 기업 수요를 반영해 맞춤형 직무교육과 실습을 제공하며 이를 정규직 채용으로 연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참여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낮춰 채용을 독려하기 위해 인턴십 기간 3개월 동안 참여자 1인당 월 216만 원 수준의 인건비를 지원하며 인턴십 종료 후 참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3개월간 총 180만 원의 고용유지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급합니다. 기업에는 맞춤형 인재를, 청년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이번 사업이 지역 관광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잡뉴스 헤드라인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실제 직업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양한 직업을 직접 만나보고 그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이죠. 현장 속으로 박준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전해주시죠. 네, 모두가 잠들어 있는 늦은 밤 하루 동안 수많은 승객을 태우고 달린 지하철의 열차들이 차량 기지로 들어옵니다. 열차의 운행은 끝났지만 차량 정비사들의 하루는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요. 작은 이상 하나가 수많은 승객의 안전과 연결되는 만큼 다음날 운행 전까지 차량 곳곳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현장 속에서는 이 시민들의 안전한 출근길을 준비하는 사람들,
지하철 차량 정비사의 현장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막차 운행을 마친 열차가 차량 기지로 들어오면 정비사들은 먼저 기관사가 전달한 운행 기록과 이상 내용을 확인합니다. 운행 중 평소와 다른 소리가 나지는 않았는지, 또 출입문이나 냉난방 장치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지 살펴보는데요. 이어 열차 외부를 돌며 차체와 창문, 조명 상태를 확인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평소와 다르지 않은 열차지만 정비사들은 작은 흔적과 소리에서도 이상 신호를 찾아냅니다. 네, 이제 정비사들이 열차 아래쪽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열차 하부에는 바퀴와 차축, 제동장치 등 안전운행을 책임지는 핵심 장치들이 모여 있습니다. 조명을 비추며 바퀴가 비정상적으로 닳지는 않았는지, 또 부품이 느슨해지거나 기름이 새는 곳은 없는지 확인합니다. 특히 열차를 멈춰 세우는 제동장치는 반드시 점검을 해야 하는데요. 압력과 작동 상태를 확인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부품을 조정하거나 교체하기도 합니다. 작은 균열이나 느슨해진 부품 하나도 운행 중에는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승객이 직접 이용하는 출입문도 중요한 점검 대상입니다. 정비사는 문을 여러 차례 열고 닫으며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지를 확인하는데요. 문 사이에 물체가 끼었을 때 이를 감지하는 장치와 문이 완전히 닫혔음을 알리는 신호도 함께 점검합니다. 객실 조명과 안내방송, 냉난방 장치와 비상 설비도 빠짐없이 살펴보는데요. 차량 정비사들에게는 기계와 전기에 대한 지식뿐 아니라 반복되는 작업 속에서도 작은 차이를 발견하는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동료들과 역할을 나누는 만큼 정확한 소통과 협업도 중요하겠습니다. 네, 모든 점검이 끝나면 수리한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다시 확인합니다.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판단이 내려져야 열차는 다시 선로로 나갈 수가 있는 건데요. 그리고 아침이 밝아오면 반세 점검을 마친 열차가 첫 승객을 태우기 위해 차량 기지를 출발합니다. 우리는 매일 익숙하게 지하철을 오르지만 그 일상 뒤에는 열차 아래로 들어가 바퀴를 살피고 제동장치와 출입물을 반복해서 확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시가 잠든 사이 시민들의 안전한 하루를 가장 먼저 준비하는 사람들, 바로 지하철 차량 정비사입니다. 지금까지 현장 속으로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익숙한 일상 뒤에는 이 열차 아래에서 묵묵히 안전을 책임지는 정비사들의 노고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당연하게 누리는 우리의 일상이 누군가의 책임감으로 지켜지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은 지금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취업 정보를 전해드리는 오늘의 잡정보입니다. 이현경 아나운서가 준비했는데요. 전해주시죠. 네, 오늘의 잡정보 시간입니다. 취업 준비가 길어질수록 자신감까지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시기를 이겨내기 위해 진로 상담부터 취업 준비, 생활 관리까지 함께 지원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오늘의 잡정보에서는 청년 성장 프로젝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 성장 프로젝트는 고용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운영하는 청년 지원 사업입니다. 만 15세부터 34세까지의 미취업 청년이라면 참여할 수 있고 지역마다 마련된 청년 카페를 중심으로 상담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데요. 청년 카페는 청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휴식을 포함해 취업 상담과 진로 설계, 다양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까지 모두 한 곳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성장 프로젝트는 어떤 도움을 주게 될까요? 먼저 초기 상담을 통해 참여자의 특성을 파악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이후 개인의 상황에 맞춰 경력 설계와 진로 탐색, 실전 취업 준비 등 맞춤형 프로그램이 연계되는데요. 심리 상담도 받을 수 있고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청년이라면 누구나 청년 카페 공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도 다양합니다.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 면접 컨설팅 같은 취업 준비는 물론이고 생성형 AI 활용 교육과 디지털 역량 교육, 현직자 멘토링, 이미지 메이킹, 금융교육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이처럼 단순히 취업 기술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찾고 사회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특징입니다. 프로그램을 마친 뒤에도 지원은 계속 이어집니다. 국민 취업 지원 제도와 직업훈련, 일경험 사업 등 청년 고용 정책과 연계해 보다 안정적으로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주소지와 관계없이 원하는 지역의 청년 카페를 이용할 수 있고 다른 청년 지원 사업과도 중복 참여가 가능한 경우가 많아서 더욱 폭넓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취업 준비는 혼자 고민할수록 더 길어지게 됩니다. 진로를 결정하기 어렵거나 취업 준비를 다시 시작하고 싶다면 가까운 청년 카페를 찾아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방법인데요. 청년성장 프로젝트는 고용24 또는 청년성장 프로젝트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운영기관과 프로그램을 확인한 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잡정보였습니다. 네, 취업 상담부터 실전 면접, 그리고 심리 케어까지 청년이라면 누구나 필요한 지원을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는 제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특히 주소지와 상관없이 원하는 청년 카페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만큼 오늘 알려드린 청년 성장 프로젝트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아직 잘 알지 못하는 다양한 직업들이 존재하는데요. 새롭게 떠오르는 직업과 앞으로 주목해야 할 미래 직종을 살펴보는 시간, 직업의 세계입니다. 김주영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생소한 직업, 유망 직종을 소개하는 시간, 직업의 세계입니다. 중요한 스포츠 경기를 볼 때 여러분은 어떤 순간에 가장 가슴을 졸이시나요? 실력은 최고인데 재기량을 다 발휘하지 못하는 선수를 볼 때, 혹은 팀 전체가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제 실력을 내지 못할 때 아쉬움을 많이 느끼는데요. 결국 스포츠는 육체적 피지컬뿐만 아니라 마음의 피지컬 싸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선수들의 멘탈과 심리 상태를 단단하게 책임지는 스포츠 심리 상담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멘탈과 관련된 문제들이 주로 폭력적으로 다뤄졌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많이 변했고 잘못된 관행들도 변해가고 있는데요. 이제는 선수와 코치 모두가 멘탈 관리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개인 스포츠를 하는 선수들은 스포츠 심리 상담사를 따로 채용하고 팀 스포츠의 경우 기술 코치와 별도로 멘탈 코치를 추가로 채용하는 스포츠 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스포츠 심리 상담사는 극도의 불안감을 갖고 있는 선수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불안감을 느끼는지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추가적으로 목표의식을 잃은 선수들에게는 동기를 유발할 수 있도록 돕고 선수의 상황에 맞게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목표도 함께 설정해 나갑니다. 이외에도 경기 전후의 루틴 설정, 자기 암시와 같은 다양한 심리적 요소들을 활용해 선수와 팀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스포츠 심리 상담사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1, 2, 3급으로 나누어져 있는 스포츠 심리 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한국스포츠심리학회에서는 연 2회 스포츠심리상담사 자격연수를 실시하고 있고 이 자격증의 경우 실제 상담 현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각각 1급은 스포츠 관련 박사학위, 2급은 석사학위를 갖고 일정 시간의 현장 수련을 통해 전문성을 입증해야만 취득 가능한데요. 물론 학위 없이도 스포츠심리상담사가 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3급에서 2급, 그리고 1급으로 순차 진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3급의 경우에는 별도의 학력 제한이 없습니다. 체육 관련 학과 재학생이거나 스포츠 현장에서 2년 이상 근무를 했으면 응시할 수 있고 연수와 교육, 그리고 시험을 통해 3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3급은 실제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선수들을 만나기에는 부족한데요. 따라서 3급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수준의 조건을 충족해야만 1, 2급 취득이 가능하고 실제 현장에서 전문성을 입증받을 수 있습니다. 스포츠 심리 상담사는 의사소통 기술과 공감 능력, 그리고 스포츠 문화에 대한 이해와 유연성 등이 필요하고요. 당연하게도 상담 지식과 열정도 필수적입니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상담사가 운동선수와 코치, 그리고 기타 구성원에게 신뢰감을 주고 친밀감을 구축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또한 선수의 스포츠 환경 및 개인 생활에서 생기는 감정에 대한 이해와 공감은 원활한 상담의 가장 기본이 되는 역량이죠. 때로는 선수의 요구사항을 잘 충족할 수 있는 적응력과 필요에 따라 상담 접근 방식을 신속하게 조정하는 유연성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포츠에 대한 열정과 선수의 성공을 돕고자 하는 열망은 스포츠 심리 상담사에게 강력한 동기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상담적 접근과 감정적 교류를 통해 선수와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고 궁극적으로 선수의 경기력 향상에 기여하게 됩니다. 스포츠 선수들은 뛰어난 기술과 훌륭한 멘탈이 조화를 이뤘을 때 최고의 결과물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선수들이 경기장 안팎에서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멘탈 코치, 스포츠 심리 상담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직업의 세계였습니다.
선수의 마음을 설계하며 최고의 경기력을 이끌어내는 스포츠 심리 상담사의 세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단단한 마음의 힘을 길러내는 이들의 활약이 앞으로 우리 스포츠 현장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됩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이 업무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 중 하나는 기록입니다. 실무 현장에서 수많은 과정과 의사결정을 거치며 쌓이는 정보들은 그 자체로 개개인의 전문성을 입증하는 소중한 자산이 되는데요. 결과물을 넘어 그 과정의 맥락을 데이터로 축적할 때 비로소 우리의 성과는 더 견고하게 증명됩니다. 오늘 잡토크 시간에서는요, 성과를 스스로 증명하는 데이터 관리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먼저 준현 아나운서, 이 기록은 참 중요하지만 사실 성과가 바로 드러나지 않는 업무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업무일수록 어떻게 기록해야 나의 가치를 제대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이 정량적인 수치가 나오지 않은 업무는 기록하기가 좀 까다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투입량이 아니라 문제 해결 과정을 기록을 해야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회의를 준비한다면 어떤 예상 이슈를 발굴했고 또 그에 대해 어떤 대안을 제시했는지를 한 줄이라도 남기는 겁니다. 이런 기록들은 나중에 내가 어떤 흐름으로 업무를 이끌어왔는지를 또 한눈에 보여주는 강력한 대시보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이 내 업무의 대시보드다. 이 표현이 정말 좋은데요. 기록이 앞으로의 방향을 잡는 이 나침반이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현경 아나운서, 이 좋은 기록 습관을 위해서 우리가 좀 염두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저는 기록의 밀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나중에 이 업무를 다시 돌아볼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에 대한 것을 적는 건데요. 핵심만 짧게 하지만 맥락은 선명하게 남기는 연습을 반복하다 보면 그 데이터가 훗날 다른 프로젝트를 할 때 나만의 강력한 레퍼런스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다음 업무를 시작할 때 시행착오를 줄여주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네, 결국 기록은 오늘의 고민을 이 내일의 확신으로 바꿔주는 그러한 강력한 도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준현 아나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이 기록의 밀도에 더해서 기록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접근성이 좋은 것에 기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매일 켜두는 프로그램이나 자주 접근하는 툴에 기록을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또 그래야 습관으로 자리 잡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이 기록을 위한 시간을 빼기 위해 노력을 많이 쏟기보다 틈틈이 이 기록을 하는 것이 익숙해지는데 더욱더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일상 속에서 좀 더 가볍게 스며들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요. 이 결국 기록이 우리의 업무의 일부가 될 때 비로소 데이터로 자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기록은 내 책상 위에서 시작할 수 있는 이 확실한 커리어 전략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현경 아나운서 이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부터 거창한 목표보다는 내 업무의 맥락이 담긴 딱 한 줄의 기록을 시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완벽하게 기록하겠다는 부담감 대신에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훗날 그 기록들이 쌓이다 보면 업무를 대하는 시야도 한층 더 넓어져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수많은 업무가 그저 흘러가 버리는 시간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오늘 말씀 나눈 것처럼 그 과정의 맥락을 짧게라도 기록해둔다면 그 데이터는 시간이 흐른 뒤 여러분의 전문성을 증명하는 자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과를 스스로 증명하는 데이터 관리법,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잡토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사회가 변화하고 있지만 그 와중에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범하지만 특별한 일하는 사람의 인생 이야기, 자빈 스토리를 최윤희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여러분은 최고의 선수를 만드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타고난 재능일까요? 아니면 뛰어난 체력일까요? 그런데 세계 최고의 야구 선수로 꼽히는 이 사람은 조금 다른 답을 내놨습니다. 그는 홈런보다 인사를 먼저 배웠고 기록보다는 사람을 먼저 존중해왔는데요. 오늘 소개할 인물은 야구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선수, 바로 오타니 쇼헤이입니다. 오타니 쇼헤이는 1994년 일본 이와테현에서 태어났습니다. 현재 미국 메이저리그 LA 다저스 소속으로
투수와 타자를 모두 소화해내는 이도르 선수로 활약하고 있는데요. 야구에서는 보통 투수와 타자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오타니는 시속 160km의 강속구를 던지며 또 홈런까지 쳐내는 강타자로 성장해왔습니다. 처음에는 둘 다 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말을 수없이도 들어왔는데요. 그는 다른 사람의 기준보다는 자신의 가능성을 믿었습니다. 그 결과 오타니는 메이저리그의 역사를 새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메이저리그 최우수 선수 MVP를 여러 차례 수상했고 2024년도에는 메이저리그 역사상 처음으로 50홈런과 50도루를 동시에 달성하며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이처럼 투수와 타자 두 분야 모두 정상급 기량을 보여주며 세계 최고의 선수 가운데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그의 기록보다는 사람들이 더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의 태도죠. 오타니가 고등학생 때 직접 작성한 만다라트, 이 목표 계획표에는 의외의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160km 강속구와 함께 인사 잘하기, 감사하기, 또 쓰레기 줍기, 예의 바르게 행동하기. 좋은 선수가 되기 전에 좋은 사람이 되려는 다짐이 적혀 있었던 거죠. 실제로 그는 지금도 이 심판과 상대 선수, 구장 직원들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기도 하는데요. 누군가 보이지 않아도 덕아웃을 먼저 정리한다거나 쓰레기를 줍는 모습으로 많은 팬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오타니는 한 인터뷰에서 이런 취지의 말을 전했습니다. 나는 내가 집중할 수 있는 것만 바꾼다. 이 상대 선수도 날씨도 결과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얼마나 성실하게 준비할지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는 매일 반복되는 훈련과 작은 습관을 누구보다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결국 지금의 오타니를 만든 건 특별한 재능이 아니라 평범한 하루를 꾸준히 쌓아온 시간이었습니다. 오타니 쇼헤이는 야구를 잘하는 선수를 넘어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성공한 사람들의 결과만 바라보곤 하죠. 하지만 그 결과 뒤에는 남들보다 먼저 임사하는 습관,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매일 자신과의 약속을 지켜온 시간이 있었는데요. 어쩌면 성공은 특별한 재능이 아니라 평범한 일을 특별하게 꾸준히 해내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작은 습관 하나가 언젠가 인생을 바꾸는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 지금까지 자빈스토리였습니다. 네, 평범한 일을 특별하게 지속하는 힘이 바로 성공의 핵심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이 야구장 안팎에서 보여준 그의 진심 어린 태도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큰 기감이 됩니다. 계속해서 경제로 보는 일터입니다. 경제의 변화는 곧 일의 방식과 일자리의 모습에도 영향을 미치죠. 이번 시간에는 경제 흐름을 통해 산업과 일터의 변화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신민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경제 흐름을 통해 우리의 일터를 들여다보는 시간, 경제를 보는 일터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이 70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습니다. 특히 미국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우리나라 화장품 최대 수출국을 유지하면서 K-뷰티의 글로벌 경쟁력도 한층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화장품 수출이 늘어났다는 소식은 단순히 기업의 매출이 증가했다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생산과 연구개발, 해외 영업은 물론 콘텐츠 제작과 물류까지 다양한 일터에도 새로운 변화를 만들고 있는데요. 오늘은 K-뷰티 수출 증가가 우리의 일터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뷰티가 빠르게 성장한 가장 큰 이유는 해외 소비자들의 신뢰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중국 시장 비중이 컸지만 최근에는 미국이 가장 큰 수출 시장으로 자리 잡았고 일본과 유럽, 동남아 시장까지 꾸준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SNS와 쇼핑 콘텐츠를 통해 해외 소비자들이 한국 화장품을 쉽게 접하게 되면서 브랜드 인지도도 함께 높아졌는데요. 수출이 늘어나자 기업들은 생산 시설을 확대하고 미국과 유럽 시장을 겨냥한 신제품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산업 현장도 함께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면 이제는 해외 소비자의 취향을 빠르게 반영하고 시장 변화에 맞춰 제품을 개발하는 것이 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과 생산관리뿐 아니라 브랜드 기획과 디자인, 해외 영업과 글로벌 마케팅의 역할도 더욱더 커지고 있는데요.
또 해외 주문량이 늘어나면서 품질 관리와 물류 운영, 생산 관리 인력에 대한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K뷰티 산업의 성장은 화장품을 만드는 공장만이 아니라 산업 전반의 구조를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새로운 직무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해외 SNS를 운영하는 글로벌 콘텐츠 마케터와 라이브 커머스 기획자, 인플루언서 협업을 담당하는 브랜드 마케팅 직무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또 해외 바이어와 소통하는 수출 담당자와 글로벌 고객을 응대하는 다국어 CS, 국가별 인증과 통관 절차를 관리하는 해외 인증 전문가의 역할도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즉, 화장품을 만드는 사람뿐만 아니라 기획하고 알리고 판매하는 사람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기업들의 일하는 방식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해외 소비자들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제품을 개선하고 온라인 중심으로 신제품을 출시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마케팅과 연구개발, 생산부서가 함께 데이터를 공유하면서 빠르게 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협업 방식도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만큼이나 데이터를 분석하고 글로벌 소비자와 빠르게 소통하는 능력도 중요한 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K뷰티 수출 중간은 단순히 화장품 판매가 늘어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생산과 연구개발, 물류와 해외 영업, 콘텐츠 제작과 글로벌 마케팅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계속해서 만들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글로벌 시장 확대와 함께 관련 산업의 고용 수요도 꾸준하게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결국 K뷰티의 성장은 하나의 산업을 넘어 우리의 일터의 모습까지 바꾸고 있는 셈입니다. 산업이 성장하면 기업이 변하고 기업이 변하면 일하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다시 새로운 직무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데요. K뷰티의 성장 역시 화장품 판매를 넘어 우리의 경제와 일터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제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은 앞으로의 일터를 이해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경제로 보는 일터였습니다. 이 K뷰티 수출이 불러온 일터의 변화가 참 역동적인데요. 전 세계와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시장을 설계하는 인재들의 수요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만큼 관련 직무로 취업이나 커리어 전환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데이터로 본 일터 잡이슈 시간입니다. 통계와 데이터를 통해 요즘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준현 아나운서, 오늘은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같은 회사에서 비슷한 일을 하더라도 고용 형태에 따라 받는 임금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2025년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는 856만 8천 명으로 전체 임금 근로자의 38.2%를 차지했는데요. 그렇다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차이는 실제로 어느 정도가 될까요? 오늘은 데이터를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 월 평균 임금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요? 네, 통계청 조사 결과 정규직의 월 평균 임금은 389만 6천 원, 비정규직은 208만 8천 원이었습니다. 차이는 180만 8천 원, 이 비정규직의 월 평균 임금은 정규직의 약 54% 수준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차이가 굉장히 큰데요. 이게 근로시간이 달라서 생긴 차이일 수도 있나요? 네, 맞습니다. 월 평균 임금에는 근로시간의 차이도 반영돼 있는데요. 시간당 임금을 보면 정규직은 28,599원, 그리고 비정규직은 18,635원이었습니다. 시간당으로 계산을 해봐도 9,964원의 차이가 났고 또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의 65.2%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면 근로시간을 고려해도 여전히 격차가 남아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 비정규직 안에서도 차이가 큽니다. 기간제와 단시간, 파견과 용역처럼 근무 형태가 또 다양하기 때문인데요. 시간당 임금은 기간제 근로자가 2만 원 수준이었지만 단시간 근로자와 용역 근로자는 15,000원에서 16,000원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비정규직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조건에서 일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기업 규모도 임금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실제로 300인 이상의 사업체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43,000원 수준이었지만 300인 미만의 사업체 비정규직은 17,000원에 그쳤습니다.
고용 형태와 기업 규모의 차이가 겹치면 임금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이 월급뿐 아니라 이 고용 안정성 그리고 이 복지 조건도 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차이는 약 10,000원, 이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의 65.2% 수준이었습니다. 물론 이 차이가 근로시간과 직종, 경력과 기업 규모 등 여러 조건에 영향을 함께 할 수는 있겠는데요. 하지만 고용 형태만으로 불합리한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비정규직도 경력을 쌓아서 더 안정적인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게 하는 것, 이 노동시장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데이터를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임금 격차는 근로시간을 고려해도 남아 있었습니다. 이 월급의 차이뿐 아니라 고용 안정성과 경력의 기회까지 함께 살펴봐야겠는데요. 계속해서 현경 아나운서가 준비한 데이터도 함께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오늘 데이터로 본 일터에서는 글로벌 커리어의 최신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해외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는 청년들이 늘고 있는데요.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 취업 종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 취업자는 6,607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2021년과 비교하면 약 77%나 증가한 수치인데요. 데이터가 보여주는 글로벌 커리어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실제로 이 주변에서 이 해외 취업을 희망한다, 혹은 또 취업을 했다 이런 사례를 좀 접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가장 많은 청년들이 선택한 국가는 어디일까요? 네, 가장 많은 청년들이 향한 곳은 일본입니다. 지난해 일본 취업자는 2,257명으로 전체 국가 가운데 가장 많았고, 이어 미국 958명, 베트남 436명, 호주 403명, 싱가포르 327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일본 취업자는 2021년 586명에서 4배 가까이 늘어나며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네, 이제는 미국뿐 아니라 아시아 국가들도 글로벌 커리어의 중요한 무대로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러면 이 해외에서는 어떤 직무의 채용이 가장 활발한가요? 네, 현재 데이터를 보면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가 2,017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사무직이 1,934명, 서비스직이 1,331명으로 뒤를 이었는데요. 단순 노무직보다 전문성과 직무 역량을 요구하는 일자리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그 말씀은 결국 글로벌 무대에서도 무슨 전공을 했는지보다 어떤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가 더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연령대별 특징도 있을까요? 네, 지난해 해외 취업자 가운데 29세 이하가 4,728명으로 전체의 약 72%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30세에서 34세는 1,502명으로 집계됐는데요. 글로벌 커리어에 도전하는 중심이 청년층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흐름이 취업 시장에서 좀 우리 국내에서는 조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눈을 좀 해외로 돌리는 것 같은데 그렇게 좀 해석을 해도 될까요? 네, 이제 글로벌 커리어는 단순히 일부 사람들만의 선택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해외 진출은 꾸준히 늘고 있고 국가와 직무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막연히 해외를 목표로 하기보다 자신에게 맞는 국가를 먼저 찾고 필요한 역량을 차근차근 준비해가는 것입니다. 월드잡 플러스와 코트라 해외 채용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도 적극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처럼 해외로 향하는 길도 결국 철저한 준비에서 시작됩니다. 데이터가 보여준 흐름 참고하셔서요. 자신만의 글로벌 커리어 설계해 보시기 바랍니다. 데이터로 본 일터는 여기까지입니다. 취업을 준비할 때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기업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죠. 이번에는 기업의 특징과 산업 트렌드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기업 사전, 기업을 알고 잡자, 이혜린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기업을 쉽고 재밌게 알아보는 시간, 기업 사전입니다. 컴퓨터를 사용하시면서 알집이나 알약 프로그램 한 번쯤 사용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랫동안 우리에게 친숙했던 기업이 이제는 인공지능 기술을 앞세워 새로운 도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국민 PC 소프트웨어 기업에서 AI 기업으로 변신하고 있는 이스트소프트입니다. 이스트소프트는 1993년 설립된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입니다.
압축 프로그램 RGB를 비롯해 알약, RC, 알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많은 이용자들에게 친숙한 기업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축적된 소프트웨어 기술을 바탕으로 게임과 보안, 교육 등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장해왔으며 최근에는 AI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습니다. 회사 역시 글로벌 SW 전문 기업에서 최고의 AI 서비스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스소프트가 가장 집중하고 있는 분야는 AI 휴먼과 AI 영상 기술입니다. 대표 서비스인 페루소 AI는 사람의 얼굴과 목소리를 분석해 자연스러운 AI 아바타를 만들고 영상 속 인물이 실제 말하는 것처럼 입모양까지 맞춰 여러 언어로 더빙할 수 있는데요. 영상 하나만 제작하면 다양한 언어로 손쉽게 콘텐츠를 만들 수 있어서 교육과 마케팅, 미디어 분야에서 활용 범위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AI 기술은 이제 콘텐츠 제작 방식도 바꾸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외국어 영상을 제작하려면 언어마다 별도로 촬영하거나 전문 성우를 섭외해야 했는데요. 이제는 AI가 음성과 입모양을 자연스럽게 변환해 하나의 영상을 여러 언어로 제작할 수 있습니다. 이스소프트는 이러한 기술을 통해 국내 기업과 크리에이터들이 해외 시장에 보다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스소프트의 AI는 영상 제작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실시간으로 대화하는 AI 휴먼과 음성 인식, 생성형 AI 기술을 접목해 키오스크와 웹, 모바일 등 다양한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사람과 대화하듯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AI를 목표로 일상 속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AI 기술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과도 AI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기업 고객 상담부터 온라인 강의, 홍보 영상, 관광 안내, 공공 서비스까지 AI 휴먼의 활용 분야가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이스소프트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넘어 실제 생활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AI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30년 전 국민피스 프로그램으로 시작한 이스소프트. 이제는 AI 휴먼과 영상 번역, 생성형 AI 기술을 중심으로 새로운 성장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기업에서 AI 서비스 기업으로 변화를 이어가면서 글로벌 시장 진출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익숙한 프로그램을 만들던 이 기업이 AI 시대에는 어떤 새로운 기술을 선보일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업사전이었습니다. 알집과 알약이 이제는 실제 생활과 비즈니스 현장에서 바로 활용되는 이 실용적 AI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는데요. 네, 앞으로 AI라는 새로운 미래를 그려가는 이스트소프트의 행보가 기대됩니다. 이번 코너는 전국의 모든 맛집과 축제, 그리고 핫플레이스를 전해드리는 어디 갈까 시간입니다. 조희은 아나운서와 함께 만나보시죠. 전국의 축제와 핫플레이스를 소개해드리는 어디 갈까 시간입니다. 여름밤 달빛 아래를 걸으며 천년의 역사를 만나볼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경북 안동에 위치한 국가유산 야행, 월영야행인데요. 고즈넉한 한옥과 아름다운 월영교, 그리고 다채로운 전통문화체험까지 매년 다양한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국가월영야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월영야행은 안동의 대표 국가유산과 문화유산을 밤에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된 야간 문화축제입니다. 문화유산청이 추진하는 국가유산 야행 사업의 하나로 낮에는 볼 수 없었던 안동의 또 다른 매력을 밤에 만날 수 있도록 기획됐는데요. 축제의 중심이 되는 월영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목책 인도교로 이름 그대로 달이 비치는 달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밤이 되면 은은한 조명과 강물에 비친 달빛이 어우러져 안동을 대표하는 야경 명소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또 이처럼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국가유산을 함께 즐길 수 있다는 점이 월영야행만의 가장 큰 매력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올해 월영야행은 오는 7월 31일부터 8월 9일까지 열흘 동안 안동 월영교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운영 시간은 오후 6시부터 밤 10시까지,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면 월영교를 중심으로 축제의 막이 오르는데요.
조명이 켜진 다리를 따라 걸으며 아름다운 야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또 공연과 전시, 체험 프로그램도 곳곳에서 이어집니다. 특히 여름철 무더운 시간을 피해 시원한 저녁 시간을 즐길 수 있다는 점도 월영야행이 꾸준히 사랑받는 이유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올해 월영야행은 안동 파랴를 중심으로 더욱 풍성한 프로그램을 보입니다. 파랴는 밤을 8가지 테마로 즐긴다는 의미인데요. 야경을 감상하는 야경, 국가유산을 따라 걷는 야로, 그리고 역사를 배우는 야사와 공연을 즐기는 야설, 또 전시를 만나는 야화와 먹거리를 즐기는 야식, 고택에서 머무는 야숙과 마지막으로 전통시장을 체험하는 야시까지 보고 듣고 먹고 체험하는 모든 즐거움을 한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공연을 관람하는 축제를 넘어 안동의 역사와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올해는 참여형 프로그램이 더욱 확대됐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달빛 아래 장원급제 역사 골든벨과 안동의 전통주를 직접 만들어보는 월영술도가 체험이 새롭게 마련됐는데요. 또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놀이 프로그램과 전통문화 체험도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서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축제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외국인 관광객도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확대되면서 한국의 전통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축제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 안동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전통문화입니다. 안동은 하회마을과 도산서원을 비롯해 수많은 국가유산을 간직한 대한민국 대표 역사문화 도시인데요. 유교문화와 선비정신, 그리고 전통음식과 공연문화까지 오늘날에도 지역 곳곳에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월영야행은 이러한 안동의 문화유산을 보다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만든 축제로 역사와 관광을 함께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여름밤 은은한 달빛 아래에서 걷는 월영교의 풍경은 낮과는 또 다른 감동을 선사합니다. 전통 공연을 감상하고 안동의 먹거리를 맛보고 아름다운 야경까지 즐길 수 있는 이번 월영야행. 올여름 특별한 축제를 만들고 싶으시다면 월영야행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어디 갈까였습니다. 안동의 고유한 유교 문화와 선비 정신을 야간 콘텐츠로 재해석한 월영야행으로 함께 떠나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는 알쓸정 시간입니다. 류예림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정보 알쓸정 시간입니다. 비행기를 타면 이륙하거나 착륙하기 전 승무원이 꼭 하는 안내가 있죠. 바로 창문 덮개를 열어주세요라는 안내입니다. 그런데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실까요? 굳이 왜 창문 덮개를 열어야 할까? 오늘은 우리가 당연하게 따르고 있었던 이 안내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항공안전정보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큰 이유는 안전입니다. 많은 분들이 밖을 잘 보라고 여는 것 아닐까 하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거나 착륙하는 순간은 비행 중에서도 가장 많은 주의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만약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승무원은 물론 승객들도 기체 밖 상황을 최대한 빨리 확인해야 하는데요. 이때 창문 덮개가 열려 있으면 기체 밖에 연기가 있는지, 불이 난 곳은 없는지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정보는 어느 방향으로 대피하는 것이 안전한지 판단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생각보다 작은 창문 하나가 승객들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알아두시면 좋은 정보가 있습니다. 창문을 열어두는 이유는 눈이 바깥에 미리 적응하도록 하기 위해서기도 합니다. 조금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낮에는 기내보다 바깥이 훨씬 밝고 밤에는 반대로 기내가 더 밝은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갑자기 밖으로 대피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눈이 밝기 변화에 바로 적응하지 못해 순간적으로 움직임이 늦어질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미리 창문을 열어두면 눈이 조금씩 바깥 환경에 적응하게 되고 비상 상황에서도 주변을 더 빠르게 살필 수 있게 됩니다. 평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행동이지만 위급한 순간에는 아주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 안전수칙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승무원은 왜 이륙과 착륙할 때만 창문을 열라고 안내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대부분의 항공기 사고가 이륙 직후와 착륙 직전에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승무원들도 객실을 한 번 더 꼼꼼하게 점검하는데요. 좌석 등받이를 세워달라고 안내하고 테이블을 접어달라고 하는 것도 모두 같은 이유입니다. 혹시 모를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승객들이 최대한 빠르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과정인 거죠. 창문 덮개를 여는 것도 이처럼 여러 안전 절차 가운데 하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평소에는 잠깐의 불편함처럼 느껴지실 수 있지만 위급한 순간에는 몇 초의 차이가 큰 안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내용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비행기 창문 덮개를 여는 이유는 단순히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승객 모두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기체 밖의 상황을 빠르게 확인하고 눈이 주변 밝기에 미리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유도 담겨 있는데요. 이제 비행기를 타게 된다면 승무원의 창문 덮개를 열어주세요라는 안내가 조금은 더 의미 있게 다가오지 않을까요? 사소해 보였던 안내 하나에도 우리의 안전을 위한 이유가 숨어 있다는 점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일상 속 숨어 있던 흥미로운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알쓸정이었습니다. 네, 안전한 비행 위해서요. 오늘 전해드린 정보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잡학사전에서는 우리의 일상을 둘러싼 변화와 커리어에 대한 정보들 살펴봤는데요. 여러분의 내일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